민동기의 뉴스바 7월 1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국민의당이 여전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을 했고요. 특별검사를 통해 문준용 씨 취업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증거 조작으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린 정당의 대응치고는 좀 지나치게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까지 당 지도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지도부의 자세라고는 상당히 믿기 어려운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지금 상황에서 특검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적을 했듯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당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 사태야말로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민의당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거든요. 이 드러난 범죄를 그냥 덮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진정 이번 사건을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정치 공세라든가 검찰 수사 비판하지 말고요.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좀 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조간 브리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공익 제보자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익 제보자들에게 생활비, 법률 상담,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공익 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02-723-5302로 연락주세요.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진행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오늘의 조간신문 1면. 오늘 1면 키워드는 저는 과로, 살인노동 이렇게 뽑고 싶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분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분신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동료들에 따르면은요, 일한 이 원모씨, 사망한 집배원분이 이름이 원모씨인데요. 안양 지역은 특히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배달 물량이 급증을 해서요, 안양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집배원 인력 부족 우체국으로 꼽혀왔다고 합니다. 유족들 말에 의하면 고인은 새벽 4시 반에 일하러 나가면 밤 10시 반이 돼서야 퇴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담당 구역이 바뀐 뒤로는 지역이 낯설다 보니까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배 노동자들이 지금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목이 오늘 이렇습니다. 극단으로 내몰린 집배 노동자, 살인 노동 멈추라. 네. 노동이라고 하는 게 살인과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가구 수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우체국 분신 자살 사건은 명백하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집배 노동자들의 주장인데요. 잇따른 집배원 사망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어제 기자회견에서 많은 집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또 이면에도 경향신문이 실었는데요. 집배원 사망 사고는 지난 5년간 75건입니다. 근데 올해만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2건 가운데 집배원 자살은 이번에 분신 자살한 원 씨가 5번째입니다. 나머지 집배원들은 뭐냐 그러면 심근경색, 뇌출혈, 교통사고 등으로 숨졌습니다. 사망사고 빈발의 주된 원인은 과로인데요.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증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정사업본부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5년간 75건, 올해만 12건의 집배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언을 해야지 왜 안 했을까요? 네. 유튜브 댓글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면 증언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예. 이 상식적인 물음 앞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좀 제대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배 노동자들의 이 사망 사건은 사실 다수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 주목은 안 합니다. 또 참 이것도 신기한 그런 대목인데, 집배 노동자들의 이 심각한 상황은 사실상 외면을 했던 조중동이 일단 과로를 또 오늘 일면의 키워드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로도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그 참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하루 16시간 운전, 도로마다 과로버스 달린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버스 기사, 전날 18시간 이상 근무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는 버스 기사들에게 안전을 맡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는 노사가 합의를 하면은요, 얼마든지 초과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운수업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사고를 냈던 이 버스 기사가 소속된 오산교통 노사는 지난해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운전만 하루 16시간 30분까지 가능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이라면 하루 휴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오산교통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대다수 대중버스 기사가 비슷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기사가 장시간 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중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운전시간이 하루 9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유럽 연합버스 기사들도 하루 최대 9시간까지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 10시간입니다. 우리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버스의 최고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1인승 이상 대형 버스는 차량 출고 시 최고 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으로 이런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관련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틀 30시간 운전, 졸음버스 만든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피로가 누적돼서 정신을 잃었다는 게 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전날 많은 노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동아일보도 오늘 일면에서 관련 기사를 톱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하루 19시간 일하며 639km 운행, 5시간 반 자고 또 핸들, 오늘도 저승사자와 달린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저승사자가 뭐냐면요, 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 비슷한 건데요. 졸음을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 시간 안 자고 이 운전대를 잡다 보니까 네, 항상 이렇게 옆에 와 있는 거죠. 이 졸음이. 그걸 이제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사태는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거를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디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튜브 댓글창에서 계속 오디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쪽에선 잘 들리거든요. 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여름 휴가를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국민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독려해온 만큼 일주일이 넘는 장기 휴가가 될 가능성도 없지가 않습니다. 휴가 장소는 경남 양산 사저와 저도 가운데 한 곳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20일 정도 연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름 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갈 때 휴가를 가야 공직에 있는 분들도 휴가를 가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 역시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이 되고요. 또 그게 공직사회에 확산이 되면 민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물론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과로, 집배 노동자분들도 과로, 기자들도 과로, 그냥 일반 회사원들도 과로. 우리가 그 과로를 위해 태어난 국민들이 아닌데, 과로를 위해 태어난 그런 개개인의 인격체가 아닌데, 이렇게 과로로 사회가 굴러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예,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예.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8대 대선에 대비해서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사찰을 하고 수사기관을 이용한 야권 표적 수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불통, 독단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도 올렸는데요. 국정원이 일종의 컨설팅 보고서까지 올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11.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에게 내준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계일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와대 문서를 계속 입수를 했습니다. 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2011년 11월경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요. 국정원은 A4 용지 1쪽 한쪽 분량인 우상호 관련 보고서에서 우 전 대표가 최근 주변에 언급한 내용이라면서 서울시장 선거 등 당시 정치권 지각 변동에 대한 우 전 대표의 생각을 꼼꼼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야권의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SNS의 경우 기성정당들이 내년, 여기서 내년은 2012년을 말하는데요. 2012년 대선까지 1년 동안 열세를 만회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꼼꼼하게 언급한 내용을 국정원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까? 이건 당시 야당 정치인을 국정원이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일단 사찰 전담 조직이 과연 존재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만약에 존재를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일부 공개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서는 결국에는 이 민감한 내용의 보고서를 누구 지시로 이렇게 다수 작성을 했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문은 한 곳으로 귀착된다는 게 세계일보의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 종착지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건데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는 SNS 장악, 야권 정치인에 대한 사찰, 검경의 표적 수사 등 국정원의 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읽고 지시를 내릴 만한 인물이 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국정원 보고서를 받아본 건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리고 그 청와대 행정관 밀봉한 봉투에 담긴 보고서를 당시 김효재 전 수석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사정기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국정원 보고서를 읽고 다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인데요. 물론 직접적인 단서는 없습니다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청와대 보고서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정무수석 윗선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게 세계일보의 보도거든요. 청와대 정무수석의 윗선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판단은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세계일보 오늘 일면에 어제에 이어서 후속 기사가 실렸는데요. SNS 장악 문건 어제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이 상황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세계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별도로 종합적인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관련 수석실에서 먼저 경위 파악을 한 뒤에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국정원은 해당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을 엄정히 확인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에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어떤 지시와 계획을 세웠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치 공작과 정치 개입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서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 보복을 하거나 이념 전쟁을 하듯이 하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오늘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동안 야당을 좀 더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출국 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0일까지
어제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한을 국회가 넘기면 언제든 임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2명을 모두 임명을 하게 되면 전국 경색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우려를 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완충 기간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조선일보의 해석입니다. 이게 조선일보만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오늘 일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지도부에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사퇴시키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의사타진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복수의 야권 고위 관계자가 전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고위 당정청 만찬을 전후로 대통령 비서실, 정무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회 분위기를 전달했다면서 후보자 둘 중 하나는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청와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여권의 뜻은 둘 중 하나를 살린다면 송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야당에 다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청와대에 하루 이틀 임명을 늦출 수는 있지만 누구를 임명 철회하거나 그러진 않겠다는 방침이 충돌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에는 임명하지 않고 정무라인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좀 더 공을 들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국면에서는 데이터, 지지율보다 협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신문도 오늘 일면에서요, 지명 철회 검토, 여기서 지명 철회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청와대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오늘 일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반쪽 정부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일보가 관련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샘틀님은 계속 그 유튜브 댓글창에 민동기 만세를 감사드립니다. 예.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 91년 8월 14일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로 정부가 지정을 하고요. 이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 설치 및 국립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자체적으로 기려온 8월 14일을 정부 차원의 기리밀로 공식화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서 서울 시내의 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에게 가해진 전쟁 폭력의 실상을 되새기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곧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또 10명당 1명꼴로 여성 신입생들을 뽑아왔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여성할당제 비율을 확대를 하고요. 공공기관 임원 및 간부 가운데 여성 비율을 높이는 등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할당제로 여성을 선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남녀 입학생을 9대1의 비율로 뽑았고요. 경찰대는 매년 정원 100명 가운데 여성을 12명만 입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김민하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여성할당제는 처음에는 여성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이 됐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군 경찰 분야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와 논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달성할 할당 비율 목표치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있는 중간 유통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할 때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 유통업체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자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간 유통업체가 만약에 끼게 되면 납품업체와 이 중간 유통업체 간에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로 이런 납품업체의 갑질을 중간 유통상이 하게 되면은 대형마트와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를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는 갑질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갑질 근절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끝으로 일면은 정리를 하겠는데요. 참 조선일보는 끈질긴 것 같습니다. 탈원전 흐름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오늘도 일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제는 자꾸 이제 원전과 이해가 있는 이런 분들의 성명, 입장 그런 기사를 싣는다는 비판을 조선일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환경운동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셀런버거 대표가 들어왔거든요. 국내. 서한을 전달을 했군요. 국내에 들어온 건 아니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원전은 악이라는 편견부터 한국은 깨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일 방한을 했네요. 방한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제로 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서한을 들고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에너지 전문가 30명이 함께 서명한 서한에서 이 환경운동단체의 대표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고 원전은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는 원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인터뷰하지 않는다. 혹은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에 하나 포석이 깔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환경운동단체의 대표마저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셀런버거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올려주시고요. 저도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면은 마치겠는데요. 아까 그 오디오가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유튜브 오디오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파악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팟빵 라이브에서는 오디오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오디오는 팟빵 쪽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면 마치겠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어? 라는 질문보다 무슨 팟캐스트를 들어? 라는 질문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민동기의 뉴스바. 귀로 읽는 아침 신문. 민동기의 주간 신문 브리핑. 네, 역시 우리 장명진 님께서 유튜브에 민원연에 나왔다고 친핵 단체라고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친핵 단체라고 지금 민원연이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조선일보 기사를 역시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영웅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여기 미국 환경 영웅 셀런버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명진 님께서 올려주신 이 글을 보면 이 친핵단체다 지금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요건 진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건 완벽한 왜곡 보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KBS입니다. KBS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교육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전 부총리의 라디오 출연을 갑작스레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출연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분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KBS 본부에 따르면요, 한완상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KBS 1라디오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을 녹음할 예정이었는데 라디오 프로덕션 이재원 국장이 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회고록을 써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한완상 전 부총리 출연을 취소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같은 프로그램에 이정열 전 판사가 출연했는데 또 이재원 라디오 프로덕션 국장이요, 방송 직후 담당 PD에게 이정열 전 판사는 쓰레기다 이런 막말을 하면서 심각한 방송사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KBS 본부는 이재원 국장은 이후로도 제작진에게 출연진 리스트를 사전 요구하는 등 불편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니까 KBS는 이 국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KBS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KBS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하차 논란이 한번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황교익 칼럼니스트 역시 아침마당 중도하차 통보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KBS에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다시 한완상 전 부총리의 라디오 그것도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KBS 쪽으로 그때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래저래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KBS뿐만 아니고요. 사실 뭐 저도 그전에는 KBS 많이 출연했었는데 길환현 전 KBS 사장을 한번, 사실 그분을 제가 비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KBS 사장 임명 구조를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아무튼 저도 KBS에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도 어제 좀 시끄러웠는데요. 고용노동부가 MBC의 특별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애초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12일 동안 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4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회사 쪽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고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감독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MBC가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정치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별 근로감독의 기간 연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파조사, 짜맞추기 수사 결론을 위한 특별 사찰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부가 특감에 착수한 뒤에도요, MBC의 구성원 징계 움직임은 계속됐는데요. 사장 퇴진을 요구하다가 1개월 자택 대기 발령을 받은 김민식 PD의 이의제기 신청은 기각이 됐고요. 사장 퇴진 요구 발언을 외부에 공개한 권성민 PD, 박소희 기자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MBC는 또 근로감독관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조합원들을 촬영을 하다가 감독당국과 노조의 항의를 받고 수차례 받고 또 중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래저래 요즘 KBS, MBC는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샘틀님이 저는 김정은이라서 출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KBS 한번 했을 때요, 1년에 10대 뉴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그 저랑 얘기했던 모 기자가, KBS 기자가 김정은과 저랑 닮았다고 KBS 화면에 제 얼굴하고 김정은을 이렇게 동시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저거는 큰 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서 고소당한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을 1년 9개월 만에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고 이사장은 같은 이유로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고용주 이사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검찰에 나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를 받았다.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에 박문진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문진이 대주주인 MBC 구성원들과 정치권에서는 현재 고용주 이사장 퇴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향신문이 사회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정치인으로 허위 기재한 IT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에 접속을 한 뒤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적힌 내용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바꿔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모 씨는요, 같은 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을 하고요, 인공기가 드러나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IT 대표라는 분께서. 네. 이건 좀 아니죠. 오늘 정치면 사회면에 시끌벅적하게 좀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파업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나쁜 사람들, 미친놈들 이런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노조와 정치권에서 이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향해 이처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치인은 이현주 의원이 처음이라면서 민주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되기 힘든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 폭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직 사퇴와 이 의원의 사과도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파문이 확산이 되니까 이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학교 급식 파업 관련 학부모들의 분노를 생생하게 전하고 급식 질이 형편없어지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대화지만 그로 인해 상처 입은 노동자가 있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온라인상에서도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살벌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청원, 이 원내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수천 명을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자님께서 사퇴하세요. 근데 국민의당은요, 이현주 의원도 이현주 의원이긴 하지만 그 안철수 전 대표도요, 속초에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녹취 제작 파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맹 중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강원 속초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했었는데 안 전 대표의 모습이 공개가 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 전 대표가 제보 조작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성 방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안철수예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안 전 대표가 속초시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네티즌은 안철수 전 대표가 부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적으면서 식당 주인이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했다. 안 전 대표가 밥을 다 먹고 모자 쓰고 조용히 나갔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이 게시판에는 국민의당은 난리가 나고 제자는 구속되게 생겼는데 나서서 수습하는 것 없이 여행을 갔냐 이런 비난성 댓글이 쏟아졌고요. 특히 안 전 대표가 식사를 한 이 식당은요, 속초 지역에서 생선찜으로 이름난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서울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요, 안 전 대표가 속초에 당일치기로 간 것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도 여행은 아니고 아는 분을 만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민동기의 뉴스바를 듣기 전에 나와 들은 후에 나는 분명히 다르다. 나를 표현한다. 민동기의 뉴스바. 국민TV에서 광고주를 모십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정보와 재미를 주는 방송. 충실한 구독자를 보유한 방송 국민TV는 광고 집중도가 높아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팟캐스트 광고 국민TV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국민.tv 서울 전화 3144-7737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광고는 바로 국민TV 광고입니다. 네, 화요일 정치수다는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뭐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침묵은 정치 지도자로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죠. 아하. 지금처럼 그 SNS 시대의 정치 지도자로 그러면 뭐 크든 적당 한 정당의 책임자고 대통령 후보였고 또 뭐 국회의원 이런 레벨의 사람들의 행동은 언제든지 공개되고 문제가 됐을 때는 공개석상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예. 예전 뭐 왕조 시대처럼 어디 숨고 그럴 시대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번 사태도 이 발단 초기에 저는 SNS를 통해서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떤 입장이냐? 예. 자간 나하고 가장 인연이 깊은 최고위원 이준서 그리고 이유미 자기가 영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자신이 거기에 개입했다 그러면 개입했다고 아주 처음부터 털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입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예. 이렇게 나타났어야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추미애 발언 파동도 나는 안 일어났으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 나타나서 나는 이 사태에서 현재서는 할 말이 없다 이래야지. 예. 뒤로 숨어가지고 당내 조사도 전화로 조사를 받겠다. 전화로 물어보고 전화로 대답하겠다. 처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 노출을 끌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비공개로 이제 면담에서 뭐 당내 조사단이 이제 묻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이런 태도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해요. 특히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는 정계에 들어온 이후에 간철수라는 별명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자꾸 이렇게 자기 처신에 대해서 자꾸 뒤로 물러서듯 하고 말이에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하는데 어제는 속초의 어떤 식당에 예. 나타났다. 예.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예. 안철수가 어디 있느냐 속초에 나타났다. 이거 뭐 강력범 수배 대상자도 아니고 말이지요. 예. 이런 꼴을 국민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부적격하다. 예. 그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 또는 기업가 아니면 대학 교수의 원위치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데 예. 저도 동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당 지도자로 남고 이러면 계속 피곤한 일을 반복할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이 피곤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오늘이라도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의 유죄, 무죄를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죄, 무죄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어찌어찌하여 이준석, 이유미를 영입을 했고 예.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르는데 이것을 몰랐다라든지 또는 사후에 알았다라든지 근데 검찰 수사 결과를 봐가지고 내가 어떠한 처신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분명히 밝혀야지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 문준용 씨 특혜도 특검으로 같이 다루자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의당 문준용 씨의 예. 그 부당 불법 취업 의혹은 의혹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말끔히 밝혀졌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그와 관계되는 증거를 조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또 엄청난 사법방해죠. 예, 예. 문준용 씨에 쏟아져 있는 의혹은 별개입니다. 예. 그러나 그 의혹을 증명한다고 그래갖고 증거를 조작을 하면서 사법방해고 그 본안인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지금 돼가고 있죠. 예. 문제는 이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또 불행한 사태라고 이게. 그렇죠. 예. 추미애 대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맡겨둔다는 자세를 취해야지.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을 자극을 해가지고 추경 예산안이나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이른바 여야의 협치 분위기를 깨버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고 예. 또 국민의당은 이걸 무슨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또 비난하는 것도 또 잘못이라고. 예. 근데 이런 틈바구니에서 예. 검찰도 크게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예.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죠? 검찰이 우리는 정당에 수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고 계시오. 왜들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했을 때 국민이 검찰을 믿고 있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게 검찰 수사 대상도 정쟁거리가 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파만파 이 불행한 사태가 연속되고 있는 데에 예. 안철수 전 후보마저 이게 행방불명 사태가 되고 그래서 국민 전부가 이게 피곤하다. 예.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입장 발표를 늦추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는 결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결백하면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죠. 초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섣불리 입장을 발표하면 막 휘말린다 이런 소리 하는데 예. 그건 옆에 참모들이 그런 조언을 했다 그러면 그건 바보짓이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안철수 씨 지금 정계 입문해서 지나온 그 행적을 봤을 때 예.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도자는 이 SNS 시대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다. 예.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니까. 네네. 근데 뒤로 그냥 숨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건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지도자의 적격성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 이를 계기로 안철수 씨는 정계 지도자의 명단에서 빼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 스스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닌가, 정계를.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고, 이게. 피곤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일파만파 자꾸 사태를 이렇게 생기게 하고 있잖아요. 예. 나는 추미애 대표 절대 옹호할 생각이 없어요. 초기에 안철수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취했으면 그러한 일들도 안 생겼을 것이고, 예. 또 국민의당의 나머지 의원들의 사기 저하도 안 생겼을 것이고, 예. 그래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홍준표 체제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좀 기조가 좀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에서는 홍준표 당으로 좀 너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홍준표 대표가 종전에 이 정당 새누리당의 행태대로 예. 당권을 쥐고 조직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쥐고, 그리고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늘 얘기한 것처럼 예. 중앙당 관료적 중앙당 집권 체제를 해체하고 민심 수렴 기구로 전환을 하면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처럼, 그리고 당 대표 체제를 해체하는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일단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렇고 종전의 방식을 이거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당직에서 당직 라인에서 친박 일부를 배제하는 것으로 혁신했다 그러고, 예. 자신이 장악해서 이 공천권도 휘두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홍준표 당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뭐 혁신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서 뭐 유석춘 교수도 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혁신이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유석춘 씨를 대학 교수로만 알고 있는데, 예. 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로 양분해가지고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를 어느 정당이 가장 철저하게 지키느냐, 예. 그것이 혁신이에요. 헌법적 가치를. 예. 그렇다면 헌법의 정당은 조직 목적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정당 조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분명히 규정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돼 있고, 예.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에게 하방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정당도 그 헌법에 충실한 정당 조직,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율권을 보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선 조직의 행태, 그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는 정당 조항에 근접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거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진보 보수 문제는 말이지, 예.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북한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냐, 요 차이거든요. 아하. 그 차이 외에, 예. 이게 부패로부터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예. 부패로부터 우리는 국민의 정치사를 얼마만큼 충실히 수렴하고 있는가? 예. 그 다툼이 돼야 되겠죠. 그 다툼. 그러지 않고 한쪽에서 너희는 빨갱이다 이러면 진보가 되고, 예.
진보가 되고 너희는 수구 꼴통이고 부패 세력이라 그러면 이게 보수가 되는 이런 이분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예. 보수 진보 이분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이 우리식으로 하면 진보 보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정강 정책이 전부 수렴돼 있어요. 수렴돼 있고 그렇다도 지금 메르켈 총리가 말이지 우리식으로 한다면 진보 보수를 연합 정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우리만 이게 유별나게 말이지. 예. 이게 전부 50 때 유신 이후 50 과정에서 군부의 강권 통치 아래 구속되고 희생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지칭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됐고 거기서 비롯된 불행이에요. 예. 친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일단 기조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유석춘 교수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극우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혁신 컨텐츠를 저는 홍준표 대표도 잘 못 이해하고 있고 예. 유석춘 교수도 과거에 뭐 뉴라이트에 속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일련의 세력을 규정해서 떼어놓고 그것을 비난하는 나머지 세력이 이게 인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지키는 세력이다. 라고만 보고 혁신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걸 초월해야 돼. 종북이냐 아니냐를 초월해가지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당 조직이냐 아니냐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당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전심 전력하고 정비를 해야지 종북이냐 아니냐 나눠가지고 과거에 뉴라이트 세력을 복구해서 이렇게 나는 보수 우파 세력을 재건하겠다 여기에 매몰되면 실패하고 맙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